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SK증권 최석원 지식서비스 부문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랜만에 뵀는데요. 최근에 글로벌 주식시장이 굉장히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요국의 통화 긴축에 대한 이렇게까지 말하면 좀 지나칠까요? 공포감까지 들 정도인데요.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신가요? 예, 지난번 아마 제가 나왔을 때가 막 이른바 랠리가 좀 시작한 그런 무렵이었던 것 같고, 그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이게 베어마켓 랠리일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긴축에 대한 우려가 다시 이제 등장을 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 긴축에 대한 우려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시장이 어찌 보면은 연준을 비롯해서 각국 중앙은행의 어떤 의지를 좀 오판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정 부분 뭐 속도는 이렇게 반영돼 가고 이러고 있지만 내년으로 놓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내년에는 금리 인하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파월 의장 얘기는 사실 올린 다음에 상당 기간 그걸 좀 지속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전히 사실 시장 일각에서는 내년이 나빠지는데 어떻게 금리를 계속 유지시키겠어 이렇게 생각들 하는데 연준 입장에서 보면 그거 자체가 기대 인플레이션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 시장에서 기대가 형성되는 것과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과가 사실상 동전의 양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긴축 이번에도 이제 랠리가 좀 이어지니까 나와서 그런 거 아니다. 우리의 의도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자산 시장이 좀 안정이 될 것 같으면 다시 또 비슷한 형태의 이제 액션들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으로서는 자산 시장 쪽에서는 예전에는 중앙은행이 우리를 계속 도와준다라는 입장이었다면 이번에는 조금 나빠지더라도 상황이 나빠지더라도 우리를 도와줄 가능성이 좀 없다는 걸 강조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긴축에 대한 우려는 상당 기간 좀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대가 살아날 때마다 긴축에 대한 의지를 표명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자, 관건은 물가지표일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이 8월 CPI 지수인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제 이 전년 동월비로 보면 7월 달에 비해서 좀 내려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6월 달에 고점을 기록했죠. 9.1로. 그리고 8.5. 그리고 저희가 지금 추정하는 바에 따르면 대략 8% 초반 정도라고 봅니다. 전월비 8% 초반대요? 그렇습니다. 전월비 이 증가율, 그러니까 전월비 상승률이 0%. 그러니까 오르지 않는다고 해도 8%는 좀 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어떤 그 하락 압력들이 작동을 해서 전월비로 계속 물가가 좀 내려가 줘야 빨리빨리 이게 내려가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 아직은 놓여 있는 것 같고, 이제 결국은 요거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의 문제인데 8%가 넘는 물가, 그 다음에 현재 정책금리 2.5%. 그럼 그 차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5.5% 넘는 상황인 건데 이거를 놓고 충분히 물가가 안정됐다고 생각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른 어떤 지표들이 조금 안정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원자재 가격도 그렇고 좀 내려가는 모습들은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연준 입장에선 이런 물가의 현재 상황이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계속 남아있으면서 내년도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물가 상승률이 발표될 거로 보여집니다. 일단 연말까지는 좀 하락하는 모양새가 갖춰져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최근에 유럽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상기후, 그다음에 에너지 대란, 곡물 가격 상승 등 삼중고를 겪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 에너지 위기가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유럽의 핵심적인 이슈죠, 지금. 유럽이라는 데가 기본적으로는 코로나19 이후에 경제적인 탄력성이 굉장히 떨어지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 경제 자체가 내수 위주의 경제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씩 회복이 돼 가고 있는데, 그러려면 사람들이 실질 소득이 좀 풍부해야 밖에 나가서 활동도 하고 내수 경제가 좋아질 거잖아요. 근데 지금 물가가 너무 높게 치솟고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유럽도 9% 이렇게 되는 거고. 문제는 도매 물가 상승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쪽에 이제 도매 물가 상승률을 보는데 우리로 보면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죠. 이제 그게 진짜 20-30%대를 막 가니까 결국은 이게 시간에 걸쳐서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에너지 위기예요, 사실. 물론 모든 게
극단으로 가면 또 되돌려지죠. 지금 아마 에너지 위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돈도 안 쓰고 뭐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정책 당국 쪽에서 돈도 안 쓰고 소비 쪽에서도 에너지를 좀 절감하라고 그러고 신재생 에너지도 막 투자하고 이런 이제 어떤 대응들이 나중에 가서는 에너지 가격을 이렇게 확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과정 중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그렇게 높은 것들이 또 에너지를 절감해라 이렇게 나서면 경제 활력 자체는 계속 좀 이렇게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떨어지겠네요. 그래서 예, 내년도에 유럽의 경기 침체 가능성은 미국에 비해서는 훨씬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쪽이 나빠질 때 어떤 글로벌, 우리나라로 보면은 뭐 10%는 넘는 수출이 글로 가고 있는데 그런 충격도 우리가 한편에서 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죠. 네, 이 러시아발 에너지 대란 위기도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환율의 움직임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뭐 급등입니다. 지금 1,384원까지 진입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뭐 외국인이 7, 8월에는 좀 샀습니다만 9월 들어서는 다시 매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다시 매도 압력이 더 거세지지 않겠느냐 네. 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을 하시나요? 뭐 워낙 한 지난 2년간 굉장히 많이 팔았고 네. 그 판 상태에서 추가로 판다는 거는 항상 뭔가 모멘텀이 굉장히 세야 되는데 뭐 지금은 워낙 또 환율이 급격하게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싸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화 환율이 이미 싸졌다는 얘기는 어찌 보면은 주가의 하락폭하고 원화의 절하폭까지 합치면 외국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싸진 주식인 것만은 분명해요. 그래서 이제 급격하게 이탈이 추가로 더 나타난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환율 특히 달러 강세가 굉장히 급격하게 진행되는 이런 국면에서는 뭐 우리나라로 그 리스크가 바로 전이되지는 않겠지만 이머징 마켓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측면들이 지금 관찰이 좀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튀르키예 문제도 마찬가지고 뭐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그 밖에도 이제 많은 이머징 국가들이 많은 문제를 이제 일으킬 수 있다는 어떤 우려감들이 생기고 있고 한편으로는 CDS 프리미엄이 올라가고 또 한편으로는 지난번 우리 코로나19 때 모든 나라들이 돈을 끌어다 썼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달러로 돈을 끌어다 쓴 나라들 경우에는 달러 상환 능력이 굉장히 급격하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국채 발행 물량이나 또는 이자 부담이나 이런 거를 따져봤을 때 상당한 리스크에 놓여 있는 데들을 이미 세계은행이라든지 IMF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나라들의 문제가 금융 시스템을 좀 건들 수 있다는 거죠. 금융 시스템을 건드려서 뭐 이게 시스템 리스크를 확 전이된다. 그걸 떠나서 당연히 금융기관 입장으로는 위축되는 겁니다. 예. 내가 지금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자산들을 갖고 있으면 그것들을 어떻게든 좀 비워야 되고 새롭게 리스크가 큰 자산들을 넣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할 때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사실 증시에서 좀 외국인들이 떠날 가능성이 일부 있죠. 단지 이제 그래도 조금 안심이 되는 건 우리나라가 워낙 그렇게 먼저 싸졌고 그러다 보니까 네. 전체 포트폴리오의 비중은 좀 줄었을 거예요. 그 부분이 아마 급격한 유출을 방지하는 역할 정도는 해주는 상황일 거다. 단지 외국인에 의한 모멘텀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뭐 최근 글로벌 증시나 우리 증시나 기점으로 판단을 한다면 잭스럴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발언한 이후에 시장이 조금 무너진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석 연휴가 좀 껴 있고요. 이 이후에 연휴 이후에 이제 장세가 좀 궁금해지는데 아무래도 좀 관망세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으로서는 사실 이미 싸진 건 맞아요. 네.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가도 싸지고 통화도 싸졌기 때문에 싸졌다는 부분이 있고 국내적으로 여러 밸류에이션 지표들을 보더라도 우리나라 주식이 지금 비싸다? 그렇게 얘기는 못하죠. 왜냐하면 이익에 대한 전망치들이 좀 내려가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12개월 포워드 PBR이나 PER이 지금 낮은 상황으로 떨어졌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바닥은 이렇게 좀 어찌 보면 좀 막아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상승 모멘텀인데 상승 모멘텀이 별로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방어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게 맞는 상황이고요. 그나마 이제 이 와중에도 실적이 좀 괜찮은 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나 운송 같은 데들이 조금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단기 투자해 볼 여지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결국은 이제 장기 투자로 가야 되는데, 그럴 때는
지금 온 나라들이 에너지 문제에 굉장히 지금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태양광을 비롯해서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도 괜찮을 것 같고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반도체와 배터리를 자기네 어떤 전략적인 무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장기 투자하는 관점으로 기본적으로는 보수적이되 단기와 장기 투자할 것들을 좀 나눠서 네. 가져가는 이런 형태의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보수적으로 장기와 단기로 나눠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아무래도 좀 투자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